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이 아침 식사, 이걸 어떻게 해야 근육 건강에 더 좋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하나 총량에는 신경 쓰시는데 맞아요. 근데 연구들을 보니까 어쩌면 총량만큼이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더라고요. 특히 저녁에 좀 몰아서 드시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 때 단백질 섭취를 딱 늘리면 우리 몸, 특히 근육에 어떤 좀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보내주신 연구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, 이게 주로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 패턴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, 그러니까 MPS라고 하죠. 네, MPS, 머슬 프로틴 신서시스.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에요.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죠.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같다고 해도 이걸 아침이랑 점심에 좀 더 많이 분배해서 먹는 게 근육 유지에 더 유리할까? 바로 그겁니다. 자료들 보면 보통 아침, 점심에는 단백질을 한 10g에서 20g, 그 정도로 좀 적게 드시고 네, 맞아요. 저녁에 하루 단백질의 거의 60%를 몰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, 이게 걱정이잖아요. 아, 정말 큰 걱정이죠. 근데 이런 식사 패턴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런 지적인 거죠.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. 네, 핵심 개념 뭔가요? 바로 류신 역치라는 겁니다. 루신 threshold. 류신 역치요. 네, 류신이라는 게 근육 합성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데요.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은 좀 달라요. 젊은 사람들이랑. 어떻게 다른가요? 근육 합성 과정, 즉 MPS를 제대로 이렇게 켜려면 한 끼에 최소 2.8g 정도의 류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최소 2.8g. 꽤 구체적인데요? 네. 근데 이게 질 좋은 단백질 식품, 뭐 예를 들면 유제품이나 살코기, 콩류 같은 데 류신이 많거든요. 아, 네네. 그래서 이걸 환산해 보면 대략 한 30g에서 40g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을 먹어야 이 역치를 넘길 수 있다.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와, 30에서 40g이요. 그러니까 젊을 때는 뭐 먹는 대로 근육 합성이 쭉쭉 늘어나는데 그렇죠. 비례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라 일단 최소 30g 정도는 먹어야 그래야 비로소 근육 만들기 스위치가 딱 켜진다. 이런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스위치를 켜는 최소 요구량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면 만약에 아침에 단백질을 한 10g에서 15g 정도만 먹으면요? 그럼 하루 총량은 나중에 채우더라도 아침에는 근육 합성 효과를 거의 못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. 왜냐면 이 MPS 반응이라는 게 식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? 그 정도 지속되거든요. 아, 지속 시간이 있군요. 네, 근데 아침에 이 스위치를 아예 켜지 못하면 하루 중에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한 번을 그냥 놓치는 셈이 되는 거죠. 아깝네요, 정말.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네덜란드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.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때 단백질 섭취를 딱 10g만 늘리게 했거든요. 네, 10g이요. 그랬더니 이게 포만감이 좀 드니까 다른 끼니에서 조금 덜 먹게 되잖아요. 그렇겠죠, 아무래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은 오히려 3g에서 5g 정도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. 그건 좀 의외인데요? 저는 아침에 많이 먹으면 점심, 저녁에 덜 먹어서 총량은 비슷하거나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? 네,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총량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와, 그럼 아침에 단백질을 좀 든든하게 챙겨 먹는 게 단순히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. 이런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런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체중 감량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좀 있었어요. 체중 감량이요? 어떤 결과였죠? 그러니까 총 단백질 섭취량은 비슷하게 유지했어요. 두 그룹 다. 그런데 한 그룹은 아침 단백질 비율을 높였죠. 네네.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지방은 더 많이 줄고 근육량 손실은 더 적었다.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. 오, 근육은 지키면서 체지방만 뺀다. 이거군요. 아침 단백질의 힘인가요? 아마도 아침 단백질이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줘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다만 그 네덜란드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포만감이 더 크다는 관찰 결과도 있긴 했는데 이건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현실적으로 아침에 단백질 30g 이걸 채우려면 뭘 먹어야 할까요? 좀 막막한데. 네, 30g이 적은 양은 아니죠. 자료들 보니까 몇 가지 예시가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달걀 3개로 오믈렛 만들고 달걀 3개요. 네. 거기에 코티즈 치즈 같은 거 약간 곁들이면 가능하고요. 아니면
그릭 요거트 있죠. 아, 그릭 요거트. 단백질 많죠. 네, 그거 한 컵, 한 200g 정도에 견과류나 씨앗 같은 거 듬뿍 넣어서 먹는 것도 방법이고요. 아니면 뭐 연어 좋아하시면 연어 한 조각 정도. 오, 연어.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겠는데요? 네,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하죠. 이렇게 먹으면 단순히 근육에만 좋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포만감도 오래가고 그럼 간식 생각도 덜 날 거고. 그렇죠. 혈당 조절에도 도움되고 하루 종일 에너지 유지나 집중력 향상에도 좋다고 하니까요. 이야, 이거 뭐 일성 몇 조인가요?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. 물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루 총 단백질 섭취 총량입니다. 이게 여전히 가장 중요해요. 아, 네. 기본은 총량이죠. 그렇죠. 하지만 그 총량을 채우기 좀 어렵거나 특히 근육 유지가 정말 중요한 노년층의 경우에는요. 네네. 단백질 섭취를 하루 3끼, 특히 아침에 충분히 이렇게 분배하는 전략이 추가적인 이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총량 플러스 분배 전략. 특히 아침 강화. 네, 물론 뭐 이게 횡단 연구 같은 설계상의 한계점이나 특정 연구 대상의 특성, 예를 들어 어떤 연구는 비만 노인 비율이 높았다거나 하는 점들은 감안해야 해요. 그렇죠. 모든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.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는 꽤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단백질 많이 이것만 외칠 게 아니라 아침에 충분히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근육 합성 스위치를 아침부터 제대로 딱 켜주고 결과적으로 하루 총 섭취량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이 아침 단백질 30g 섭취가 열쇠가 될 수 있겠다. 네,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단순히 저녁 식사에 단백질 왕창 몰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,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. 오, 어떤 거죠? 아까 근육 합성 반응이 식후 한 2, 3시간 정도로 제한된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렇다면 혹시 잠들기 바로 직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어떨까요? 이게 밤사이에 근육 회복이나 성장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와, 자기 전 단백질 섭취. 그것도 흥미로운데요. 네,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주제도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취침 전 단백질의 효과, 다음 기회에 꼭 다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